허니문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웃으면서 함께하고 계시죠? 아침에 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거침없습니다. 네. 코스피 1.3% 거의 1.4% 현재 오르고 있고 2,809선이고요. 2,810선 시도합니다. 2,800 돌파 10개월 만이에요. 네. 진짜 이게 지난 한 해가 쫙 한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선혜 씨랑 저랑 함께 시작한 우리 아침엔 투자 정말 8월에 힘든 날 시작을 했거든요. 그날 잊을 수 없죠. 8월 초. 네. 이게 작년 7월에서 10개월 만에 2,800을 돌파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저부터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쉬는 날이잖아요. 오늘 그냥 팔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지고 계시면은 아니 왜 파실 분들도 이제 그런 약속. 아 그래? 우리 좀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래? 그럼요. 우리 다 같이 안 팔면은 이거 매물대가 적어져가지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이었고요. 개인적인 네. 바람이고. 여기 또 선혜 씨 또 체코에서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체결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관련주들도 일제히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폭은 약간 좀 장 초반에 비해서는 아쉬운 종목들이 네. 보이기는 하네요. 여러모로 네. 또 좋은 소식이 들리긴 하는데 또 걱정은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계속 심화가 되는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바뀔까 다가오는 7월은 유예가 끝나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중국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모셔보기 전에 저희 다시 한번 여러분께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먼저 소개해드리고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네, 아니 2차 전지가 오늘도 사실 움직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네. 요거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릴까요? 2차 전지 진짜 마음고생 많이 시킨 그렇죠. 업종 뭐 한 탑3에 들지 않을까요? 네. 진짜.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움직일 때 이때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박지훈 부장님 다녀오셨는데 2차 전지 조금 갸우뚱해요. 뭔가 네.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 오프라인에서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2차 전지 기업, 산업 이슈 전망 집중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분석 아니에요. 네, 집중 집중. 분석이고요. 날짜는 6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희 구미에서 진행이 네. 됩니다. 아까 우리 민준이 형이 마이구미를 해서 제 애드립이 없어지긴 했는데 구미가 메론이 굉장히 맛있는 아, 곳입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메론하고 메론 빵도 기념품으로 굉장히 많이 오. 사오시거든요.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좀 구미 네. 나들이 삼아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평일이다 보니까 특히 구미에 계신 분들 관련 업종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구미가 특히나 이런 산업단지가 또 특화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잠깐 시간 내셔가지고 오프라인 세미나 저희가 탄탄하게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부장님, 이현주 부장님, 이충원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시는데 6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일정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구미 상공회의소입니다. 어제 박지훈 부장님 말씀으로는 요 구미 이제 근처 2차 전지 관련된 맞아요. 기업, 네. 뭐 공장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실질적으로 현장 어떤지 돌아보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한번 가지고 와보겠다 하셨으니까 진짜 현장에서 들어보실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요거 채팅창 통해서 네. 링크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창 저희가 올려두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네, 자, 일산도 있죠. 일산도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 그리고 구혜영 차장님께서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하반기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포트폴리오 분석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갖고요. 네. 특히나 여기서 채권 투자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같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고요. 일산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네, NH투자증권 일산 WM센터입니다. 18일 날짜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거 확인해 주시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요 두 분의 조합도 세미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수 있고 이번 기회에는 한번 가서 만나보겠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부가 어제 이제 출범을 하고 오늘 이틀 차인데,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또 강국 아니겠습니까? G2
N2에게 벌써 둘러싸여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이쪽에서 구애받고 저쪽에서 질투를 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미중 갈등 얘기로 저희가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트리거 포인트가 저는 딥시크의 공개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찾아봤거든요. 딥시크의 공개 일자가 1월 20일이었는데 트럼프 2기 출범 날짜도 1월 20일이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약간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가 중국 전문가죠. N2의 조철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NH 투자증권에서 중국 기업 분석을 맡고 있는 조철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 여러 가지로 오랜만에 뵙는데 네. 그 사이에 참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만에 나와주신 거죠, 의원님? 네. 9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네, 9월쯤에. 거의 반년 됐네요, 벌써. 예, 아, 네. 진짜 뭐 많이 바쁘셨어요? 뭐 조금요. 말씀하셨던 딥시크 때문에 조금 바빴어요. 아, 딥시크 때문에. 네. 거기다가 진짜. 딥시크 좀 마무리 되려고 하니까 진짜 이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네, 네.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뉴스 하나부터 소개를 드리면서 네. 중국 이야기를 가볼까 하는데 히토류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히토류가 뭐 정말 이 첨단 산업 특히나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 전기차의 필수적인 원자재다 보니까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카드였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왜냐? 유럽의 자동차 공장이 멈추기 시작을 했다. 이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히토류가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한가 싶었어요. 위원님.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히토류는 사실, 근데 이름이 히토류지 그렇게 적은 소재는 아니거든요. 네. 중국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그걸 재련하는 재련소가 대부분이 중국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히토류는 뭐라고 비교 말씀드릴까요? 저희 체내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칼슘 같은 소재 사실 비중은 많지는 않지만 네.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꼭 필요한. 네. 산업에서 꼭 필요한 있는 소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좀 이야기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히토류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짚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뭐 9월에 나와 주셨다고 네. 기억을 하시니까 진짜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을 지속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특이점 이런 뭐 무역 간의 느낌에도 이런 전략을 좀 쓰는 것 같고 중국 경제 뭐 이런 특이점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어떤 점 좀 특이하게 보고 계세요, 네. 위원님은? 뭐 일단은 지난 말씀하셨던 것은 지난 9월하고 지금 사이에 저 그 사이 여러 번 중국 탐방도 다니고 하지만 직접 중국 투자자들과 만나봤었을 때 느낀 한 가지가 네. 딥시크 전후로 중국인들의 기술 국산화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게 이 높아졌어요. 자신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딥시크에 좀만 설명드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집권하는 1월 20일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중국에서 설 연휴 전까지 로컬 증권사들이 딥시크만 따로 다룬 리포트를 거의 못 봤어요. 전무였죠. 저는 못 봤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설 연휴, 그러니까 1월 20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설 연휴 이후에 이 충격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한 거는 1월 20일이었고 네. 우리는 뭐 챗GPT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중국인들 관심도 없다가 그런데 설 연휴가 시작하고 나서 설날 오후부터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좀 이상하지 이 않나요? 간극이 왜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자꾸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해요. 하는 건 뭔가 약간의 그러니까 저희 의도가 같은 있었다는 경우도 거예요. 그만큼 이슈가 생겼으면은 바로 리포트를 써야지. 한 주일 기다렸다가 굳이 쉬는 날에 리포트를 쓰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회사에서 야단 맞아도 되고 이유가 뭐였냐면은 딥시크가 R1 모델을 공개하고 나서 우리는 챗GPT 못지않게 성능이 좋다, 수학 같은 면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안 믿으셨죠. 약간 보기 전에는 좀 중국인들도 안 믿었던 거예요. 중국인들조차. 네, 중국인들도 안 믿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2024년에도 중국에는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뭐 아이플라이텍이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이 생성형 AI 모델을 공개를 했었고 네. 본인들이 모델 성능이 챗GPT와 대등하거나 수학이나 코딩 분야에서는 앞서 있다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딥시크라는 뭐 처음 들어온 기업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거죠.
글로벌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설마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게 뒤늦게 엔비디아 주가가 17% 빠질 정도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제야 중국인들도 아 이번에 뭔가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거죠. 그게 이번에도 뭐 그 사이에 탐방도 여러 번 다녀오시면 그렇죠. 딥시크 이후에 정말 그 자신감이 네. 내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올라간 것 같다. 그걸 네. 느끼시나 봅니다. 네, 현장에 맞습니다. 가시면. 네. 이 중국이란 나라는 특히나 이제 민족성으로 봤을 때 이 중화 사상, 약간 그 자부심에 사는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야, 이 딥시크가 통했다 엄청난 자부심,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다라는 저 개인적인 사견이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시진핑 주석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기도 했고요. 뭐 100년 만에 뭐 기회가 왔다, 약간 세상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의미심장하게 던지기도 했는데, 중국 언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평가하기로는 뭐 전임 대통령보다 훨씬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메시지 좀 해석 좀 해주시죠. 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주변 국가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최근에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연장선에서 이번에도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는 국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금은 미국에서 중국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면서도 주변 국가와의 관계는 최대한으로 좀 잘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도 새 정부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례적으로 또 중국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네. 뭔가 약간은 이 구도에 대해서 미묘함이 좀 느껴진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지금 통화를 할 예정이다 이제 하는데 번호를 안 알려준 거예요? 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되지. 이 통화, 그러니까 정상 간의 통화니까 네. 이것도 뭔가 밀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전화하고 바로 받고 이런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부분도 어쨌든 통화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갈까? 더 이상 큰 이견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쨌든 금융시장에서는 좀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노이즈가 될 테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통화한다는 이야기는 뭐 연초에부터 계속 나오다가 뭐 미국에서는 통화한다 그러고 중국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고 네. 있고 하는데, 뭐 통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저희가 탐방 다니면서 투자자들과 이야기해 보면은 네.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합의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타협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뭔가 해법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이 줄 수가 없고 중국이 원하는 걸 미국이 들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5월 12일 날에 타협안이 나올 때도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냥 일시유예, 잠깐 종전이 아니라 휴전. 그 정도로 예상했던 건데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왔던 거고, 더 기대해 보면은 지금의 미국과 중국 관계는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뭔가 트러블 생겨가지고 이슈가 생겨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패권 국가 입장에서 새로운 대국의 굴기를 막으려고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노이즈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되더라도 뭐 일시적으로 뭐 일부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호전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노이즈는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까 이제 네. 히토리오 얘기도 꺼냈지만 가지고 있는 카드가 네.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긴다 이렇게 네. 단편적으로 맞아요. 얘기하기는 네. 좀 그렇지만 네. 지금 위원님이 보실 때는 누가 조금 더 강력하고 많은 카드를 갖고 있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냐라고 저희가 평가하기는 단편적으로는 좀 어렵죠. 어렵지만 근데 트럼프 1기랑과 비교했었을 때는 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1기보다 대항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중국.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2기 정부지만 사실 중국은 그 사이에 바이든 정부랑도 싸워왔었고 싸우는 방식만 달랐을 뿐이고, 중국 입장에서 어차피 중장기 관점에서 미국과의 대립 구도를 이미 예상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2기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여유 있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빅토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에 준하는 또 미국에서도 규제할 수 있는 카드도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중국 카드는 시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중국이 시간? 더 질질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근에 보면은 중국은 전혀 급하지 않잖아요. 그래 보이죠. 일단은 보이기는. 네. 물론 중국도 경제가 어려운 것도 네. 맞지만 어. 중국은 지금 버티기를 하면은 트럼프는 어차피 5년 뒤에 5년짜리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기한이 아.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쪽은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중간 선거도 있고 네. 그 사이에 뭔가 성과를 못 보여주면은 바로바로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선거가 없잖아요. 이 체제의 문제가 또 있구나. 네, 중국은 선거가 없고 이제 쭉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네. 중국 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어떤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것 같다. 의원님 생각에. 네. 근데 저희가 뭐 이제 중국에 특히나 뭐 비아디, 샤오미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중국의 이 기술력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가 진짜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예전부터 저에게는 선입견은 값싸고 가성비의 제품들 생산 공장 중국은 약간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말 뭐 기술력이 올라왔다 이런 평가를 많이 또 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직접 또 중국에 다녀오시니까 직접 가보셨을 때 중국 기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신 것 같아요? 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최근에 중국 자율적인 기업들 중심으로 다녀왔었거든요. 지난 9월 달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미국 기업들 같이 비교를 해보지 않아서 더 좋다 나쁘다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적어도 딥시크가 보여줬던 것처럼 대등하거나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네. 우리가 흔히 가성비라 그러잖아요. 약간 기술력이 미치지는 못하는데 가성비, 가격 측면에서까지 생각하면 뭐 괜찮은 정도 이게 아니라 기술력으로만 대등하게 비교해도 좀 경쟁할 만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해보시면은 과거에는 중국 기업 때문에 테슬라 주가 빠진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딱 한 가지 이유. 네. BYD가 또 큰 폭으로 가격을 내렸더라. 아 가격 이슈. 네. 그런데 올해에는 물론 뭐 그 한 가지 이슈 때문에 빠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BYD가 새로운 기술을 출시할 때마다 테슬라 주가 흐름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4월달 같은 경우 2월달에는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를 탄화로 1,280만 원의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BYD는 1,000만 원대 전기차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무료로 보급하겠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5분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출시하고 맞아요. 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출시할 때마다 사실 테슬라가 과거에는 전기차 시대 기술 트렌드를 리더해 왔지만 네. 최근에는 오히려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변화보다 중국 기업들이 또 많은 것들을 지금 보여준다라는 관점에서도 좀 과거랑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중국이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중국 공장 탐방 갔었을 때가 장안 자동차라고 저 중서부 지역에 있는 전통 내연기관차 업체인데 지난해 화웨이랑 같이 5G 스마트 팩토리를 준공을 해서 저희가 투어를 다녀왔는데 생산 라인의 특이점이 한 개 라인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다른 차종들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주문한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국내 산업 비교 말씀드린다면은 아반떼가 주문 들어오면 아반떼 생산하다가 소나타가 들어오면 소나타 들어가고 제네시스 주문 들어오면 제네시스 들어가는데 한 개 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노동자 숫자도 과거 대비 50% 줄었는데 생산 효율성은 좋아졌고 그리고 기존보다 다양하게 소비자가 주문한 옵션에 따라서 바로바로 거기가 C2M이라고 하죠. 소비자 주문형 제작 과정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 산업에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그냥 따라온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따라온다고 하면 코미터가 따라온 것 같아요 지금. 코밋까지 따라온 것 같아. 그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야, 근데 뭐 오늘 장이 좋으니까 선혜 씨 뭐 코스피 코스닥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가 와 6만을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지금 3.4%가량 오르면서 네. 59,800원, 뭐 7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게 오늘 6만 원 저희 찍을까요? 뭐 PD님도 우리 방송 지금
안 보고 영차 지금. 자기 거 지금 3점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내 자기 가만 거가 안 아니라 시장을 가만 보시는 안도 거지. 나가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저희- 오늘 네. 잘 가요. 5%대. 아무튼 시장 잘 가니까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기분 좋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일 또 휴일이니까 네. 여러분들 조금 더 웃으면서 특히나 그리고 중국 얘기하니까 네. 궁금했던 거 그리고 몰랐던 거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중국 기술하면은 생각나는 게 위원님 이 테무나 이런 데서 시켜요 제가 물건을 이제 대용량 이제 저장 SSD를 사가지고 툭 끊어서 보면은 SSD를 샀는데 안에 USB가 들어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왜 중국을 못 믿겠어. 사실 전기차는 또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그럼요. 보니까 그런 선입견 뭐 저도 이제 조금은 벗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벨 4 주행에 있어서 준레벨 3 이 준레벨 3라는 거는 그래도 인간이 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레벨 3는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만 사람이 핸들 잡으면 돼요. 네. 근데 레벨 4 같은 경우는 특정 상황도 사람이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완전 그럼 자율주행을 레벨 4부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좀 설명드리면은 네. 레벨 2랑 레벨 3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레벨 2까지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3부터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서 차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 다만 레벨 3 같은 경우는 특정 상황에서 사람이 핸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레벨 4부터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레벨 4는 엄청나요.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히. 네, 완전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레벨 4랑 네. 레벨 5 차이는 네. 레벨 5는 운전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운전석이 운전석 없다. 자체가 없고. 네, 아니 레벨 저도 보고서를 보니까 네. 첨부해 놓은 사진이 앞이 어디야 같은 느낌이야.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 어때요? 보고서에. 네. 그게 저희 보고서에 로봇버스 사진은 아마 예, 그걸 일반 본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이 있을 텐데. 천천히 아마 찾으셔가지고 양이 엄청 나가지고. 왜냐면 54페이지짜리 보고서라서 네. 여기서 네. 이제 중요하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어서. 네. 그 사진을 제가 좀 빨리 찾아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찾아주시고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느꼈는데 그래서 레벨 4의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지금 기술력 중국의 기술력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여기 지금 찾아드린 그림인데요. 네. 여기 버스 실내 운전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이 없어요. 네. 선혜 씨 저걸 반대로 돌려도 저렇게 생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그러면은 어디까지 왔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시작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을 제가 웨이모나 테슬라랑 같이 놓고 비교한 거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물론 시장의 중국의 현지에서 중론도 테슬라나 뭐 웨이모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는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웨이모 자율 기술 주행이 더 좋은지 중국의 위라이드 같은 기업이 더 나은지를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시대로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금방 도입될 때 주행거리가 300에서 400km일 때는 300이냐 400이냐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전기차 주행거리가 600, 700km 나오는데 굳이 600이냐 700이냐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닌 것처럼 네. 이 자율주행 기술도 이미 사고율이 사람의 운전자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제가 직접 타봤을 때 승차감은 오히려 사람 운전하는 것보다 더 편안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은 단순하게 기술력만 비교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이게 네. 중국 제조 2025인가요? 네. 그게 10년 전에 2015년부터 해서 이제 10년 네. 계획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첨단 산업을 이제 개발하겠다, 네. 발전시키겠다. 사실 그거 처음에 할 때는 네. 이 정도 될지 세계가 알았을까 싶긴 한데 네. 이게 그러니까 10년 단위 계획이 성공적이라고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정도면. 그렇죠. 완전히 실패했으면 미국이 중국 견제 안 했었겠죠. 그게 답이네. 야. 네. 그죠? 미국의 견제만 봐도 이건 어느 정도 네. 성공이다. 그래서 그 다음을 이제 생각한다는 계획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애프터를 조금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네. 사실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항상 뒤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현대 기아차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럼. 예, 그 뭐 틈새 시장 노린다고 하는데 진짜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미중 무역 갈등 이후로 위원님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그 AI 수출도 막고 뭐 이런 제한들이 있으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전기차 시장부터 해가지고 AI부터 그래? 그럼 우리 리쇼어링 우리가 만들면 되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 라는 게 사실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글로벌의 어떤 이 공급망도 다 변화를 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봤을 때 우리는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항상 우리 얘기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모든 제품을 다 국내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품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완성차, 비행기, 로켓까지 해서 모든 제품을 중국 내 국산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단순하게 저게 보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장까지도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이 제재가 단기 이슈가 아니다. 긴 이제 대립 관계가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글로벌 영향이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자료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제가 이번 자료에서 차트 하나 보시면은 왼쪽이 중국 전기차 침투율 데이터고 오른쪽이 중국 국산차들이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이에요. 보시면은 지난해가 한 50%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거는 중국의 국산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2020년만 해도 36%였는데 네. 지난해 60.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중국산 자동차의 비율인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빠르면 2028년에 전기차 침투율과 국산차 시장 점유율이 전부 다 80%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네. 기존의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64%를 차지했었던 글로벌 차들 중에서 20% 미만 빼고는 다 중국에서 밀려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뉴스 보시면 폭스바겐이 뭐 힘들어서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 네. 것도 중국 1등 판매량이 폭스바겐이었거든요. 지난해 BYD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028년 늦어도 2030년 전후 되면은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10% 수준밖에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인즉 나머지 대부분 기업들은 중국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건데 더 심각한 거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만 경쟁하냐 그거죠. 그 과정에서 중국 내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동차 시장이 더 경쟁이 치열해질 테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유럽 시장인가요? 유럽, 동남아, 뭐 국내도 들어왔잖아요. BYD가 들어왔고 지커도 들어온다 그러고 하는데 그게 동남아, 남미, 중동, 유럽, 물론 러시아 포함이죠. 이런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점유율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네. 기술력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보조금인가요? 가격 아니면 뭐 경쟁력인지. 애국 소비인가요? 뭐가 제일 큰 그 원인이에요? 기술력이고요. 기술력. 저 일본 국내 기술.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인들이 국뽕을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중국에는 국뽕이라는 단어도 생긴 몇 년 안 됐어요. 오히려 중국인들은 국뽕 이야기하면은 한국을 따라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애국 소비라고 표현하는 애국 소비로 거잖아요. 길에는 한국은 어. 현대 기아가 대부분 뛰어 달리고 있고 이제 애국 소비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제가 농담으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중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중국에는 미국산 소고기가 중국 현지 소고기보다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냉동 소고기가 수입이기 때문에 현지에 생산된 소고기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어요. 아 유통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입이니까. 수입이니까. 그러니까 국산이어서 더 비싼 게 아니라 네. 수입이니까 미국산이니까 더 비싸게 팔았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처럼 사실 중국인들은 최근 한 10년 전만 가더라도 애국 소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요즘 오히려 우리가 중국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만 네. 그때만 해도 그런 그때만 게- 해도 오히려 아. 중국인들조차도 뭐 미제. 전자제품은 일본 거, 그렇구나. 뭐 미제 쓰고 뭐 네. 이런 것들도 그랬던 건데 최근에 워낙 중국 제품 기술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 외부에서 미국이 자꾸 때리니까 견제를 하니까 견제할수록 오히려 애국 소비나 늘어날 수밖에 없는 패턴이 생긴 거죠.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만 놓고 보면은 애국 소비 영향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라 보는 거고 가장 큰 거는 이미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다라 보고 있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질투인지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아디 아까 우리 댓글로도 비아디는 뭐 제2의 헝다다 뭐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댓글로. 근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이미 포화 상태다. 도시에서 안 팔리니까 가격 할인해서 농촌으로 지금 비아디 판매 영업사원들이 나가 있다. 근데 이미 가격 출혈 경쟁은 시작이 된 거고 네. 이건 뭐 제살 깎아먹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고요. 근데 중국은 산업 발전이 늘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경우에는 중국은 31개 지방 정부가 있거든요. 네. 각 지방,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지방 사이즈의 지방 정부들이 30개 정도가 있었던 거죠. 각 지방 정부마다 성장하는 산업의 투자를 다 같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만한 것들이 지방 정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지방 정부 한 맞아요. 20, 30개 네. 지방 정부들이 예를 들어서 10몇 년 전에 2010년 초반 때는 인터넷 플랫폼 시대가 왔었을 때는 모든 정치인들이 인터넷 플러스를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뭐 2020년 정후에 신재생일 때는 모든 지방 정부들이 신재생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2차 전지 태양광 투자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간 내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업들이 동질화 경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5개, 뭐 몇 개 기업만 하나 통폐합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거죠. 지금 자동차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지난 십몇 년 동안에 중국에서 수십 개 기업들이 나왔다가 지금도 수십 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2028년에서 2030년으로 가면은 지금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봐야 뭐 BYD나 화웨이 진영에 있는 기업들이나 샤오미, 리오토 이런 기업들 한 10개에서 15개 사이 정도만 남고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다 통폐합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이니까 또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웬만한 지방 정부마다 현대기아차 하나씩 따라 보시면 되세요. 아 그러면 비아디 네. 얘기 이제 나왔으니까 사실 유럽 쪽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미지, 반감도 좀 뭐 있고요. 반감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어서 판매량이 굉장히 좀 저조하고 이럴 때 비아디가 유럽 시장에서 좀 체급이 커진다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도 통계로도 그렇고 좀 느끼시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도 BYD도 탐방도 다녀왔었고 네. BYD에서 한 이야기가 네. 지난해는 유럽 시장 성과가 안 좋았는데 네. 올해는 해외 시장에서 유럽 시장 판매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분기 데이터만 보더라도 지난해 1분기 BYD가 유럽에서 한 8,500대 정도 판매를 했는데 네. 올해 1분기 판매량은 37,000대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재미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국내 출신의 아토스를 있죠. 아토스, BYD가 아토스. 출신 아토스 전기차. 국내는 얘가 한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 책정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는 2천만 원대 팔고 있고요. 한국에서 3천만 원대, 일본에서 4천만 원, 야. 독일에서는 5천만 원대 팔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같은 체급의 다른 경쟁 차량보다 20-30%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BYD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관세를 맞더라도 우리는 해외 판매 수익성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출혈 경쟁하는 것보다 유럽의 관세 50% 맞고 팔아도 그쪽 돈이 더 든다 그 얘기하고. 차라리 그게 낫다. 오. 그만큼 같은 등급의 차량을 만드는데 중국은 원가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유리한 위치에 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들으니까 네.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 네. 채팅창에 오늘 정말 활발하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야 오늘 댓글 올라간 속도가. 근데 이제 시장 네.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댓글도 덩달아 활발하게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코스피 1.5%, 코스닥 1%대 상승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지금 뭐 3% 네. 상승해주고 있고 오늘 진짜 잘 가네요. 어. 하이닉스 어제 이어서도 큰 폭의 상승 4.8%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제 종목은 저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뭐 공개를 못 하겠지만 아. 조금 무거운 종목들이 많아서 오늘 갈 때 조금 못 따라가는 그래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눌려있던 거 딱 또 시장에 올려주니까 여러분들 또 기분 함께 좋았으면 좋겠고 기분 좋을 때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광고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조철근 연구위원과 함께 중국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율주행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저는 궁금한 게 네. 미국도 뭐 테슬라가 있고 하지만 이 전기차에서 스마트카로 갈 때 정말 저는 모든 기술의 집약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부터 들어가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가지고 있는 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 플러스 해가지고 위성에서 GPS 받아가지고 뭔가 다 피해야 되는 라이다 기술. 야, 이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야겠구나. 그래서 하나의 기업보다는 정말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협업이 중국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위에서 뭔가 그 큰 힘이 야 니네들 다 만나가지고 똑똑한 애들끼리 다 이거 해가지고 만들어 하면 만들 것 같아. 느낌으로. 실제로 그런가요? 중국은? 네, 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으시잖아요. 네, 뭐 비슷한 상황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해외에 나가서 뭐 일을 보는 것보다 국내에서 보는 게 낫고 해외에서 부품 조달하려면은 수입을 해야 되는데 국내는 그냥 보내면 물류를 보내면 끝나는 거니까 소통도 훨씬 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 자율주행에 대해서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라고 답을 드리냐면은 중국은 어느 한 개, 두 개 기업이 자율주행을 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자율주행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수십 개 기업들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 그러니까 어느 한 개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잘한다가 웨이모가 잘한다가 아니라 중국에는 포니웨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가 하다 망하더라도 유라이드가 있고 유라이드가 망하면 그 밑에 바이두라는 애가 있고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기업들이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레벨 4 로봇 택시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밑에 칩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수십 개가 있고 뭐 그에 의한 모델하는 기업들도 수십 개가 있고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 자체의 경쟁력 자체가 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진짜 중국은 옛날부터 많고 크고 인해전술. 기업도 얘가 없어도 대체제가 정말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그렇죠. 예를 들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막대한 예술 시장이 있잖아요. 뭐 적당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1년 동안 출시할 수 있는 차량 모델 숫자가 한계가 있잖아요. 네. 두 개, 세 개에서 출시했는데 실패를 하면은 데미지가 클 텐데. 그렇죠. 중국은 워낙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BYD 같은 경우는 1년에 차종 10개씩 내놓고 5개 실패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BYD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모델 중에 하나 심지어 뭐가 있냐면은 SUV 그 루프에 DJI라는 드론 옵션이랑 같이 드론을 탑재하는 SUV가 출시를 하고 있어요. 오. 드론을 그러니까 탑재를 했어요? 차량에 위에다. 빌트인 형식으로 드론이 다 겹쳐있는데 평선 달리다가 네. 버튼 누르면은 드론이 자체적으로 이제 주행 중에 날아가서 촬영해주고 우와. 오프로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희가 낚시 다닐 때라든가 네. 뭐 다닐 때 얘가 가서 촬영해주고 그리고 버튼 클릭 하나로 얘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 정차하고 물론 이게 얼마나 많은 니즈가 있을까 수요가 있을까라는 건 네. 다른 이야기지만 그만큼 과감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 AI도 보면 우리가 뭐 딥시크 얘기했을 때 사실 이 딥시크 같은 이런 걸 연구하는 회사가 중국에는 지금 줄을 이렇게 서 있다. 그 중에 하나였던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맞아, 하잖아요. 맞아. 지금 자동차도 그런 관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1년에 중국에서 테슬라가 출시하는 지금 몇 년 동안에 출시한 모델 합산해봐야 손가락 하나 가지고 셀 수 있는데 중국은 해마다 출시되는 새로운 기술 탑재해서 시도하는 모델만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10개 실패하더라도 한 개 모델만 성공하면은 걔가 시장 내 대부분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엄청난 테스트베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맞아요. 망하기도 하고 그쵸. 하나만 성공하면 그래서 저희가 어. 뉴스에 많이 보면은 망하는 기업들을 가지다가 뉴스를 하면은 클릭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만 보시지 말고 그 같이 좀 골고루 볼 필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뭐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그 드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 그게 무슨 필요야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자전거가 나왔을 때 말 타고 가면 더 빠른데 왜 그걸 힘들게 타고 가 이랬었거든요. 아 거기까지 가요? 어. 그 시절까지? 야 이거 진짜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 AI 이야기로 좀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중국 탈탄소로 이제 조금 시선이 몰렸었는데 2025년에는 로봇 플러스 자율주행 여기가 또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에 좀 주목해야 할 업종별 AI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중국에서 AI 기업들 사실 참 많이 있거든요. 뭐 알리바바부터 시작해서 아이플라이텍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AI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좀 중요한 것은 피지컬 AI 쪽을 투자하는 게 맞다. 중국을 본다고 했었을 때. 피지컬.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냥 AI 쪽에서 물론 딥시크가 이슈가 됐던 거는 중국이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서 놀랬던 건데 그래도 뭐 오픈 AI가 앞서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피지컬 AI 쪽은 중국이 앞서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지컬 AI라는 거는 저는 결론적으로 제조업과 AI 기술이 만난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제조업에서는 사실 중국이 압도적으로 경제 우위에 있는 것은 팩트고 그 다음에 AI 기술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한참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해 딥시크가 중국도 미국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AI 기술과 제조업이 만났을 경우는 이 피지컬 AI 쪽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피지컬 AI 하면 대표적으로 로봇과 자율주행이 있는데 이 분야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2020년까지 말씀드렸던 이유도 기억해 보시면 2020년에 그 글로벌리 가장 큰 키워드는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탈탄소였죠. 탈탄소. 네, 큰 패러다임이 탈탄소라는 큰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CATL이 엔비디아보다도 핫한 주식이었어요.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그랬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CATL이 엔비디아보다도 더 이슈가 되는 주식이었던 네. 건데 그 이유가 큰 글로벌 패러다임 과정에서 중국이 2차 전지나 태양광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피지컬 AI 시대를 올해 CES에서 저희가 개막했다라 보는데 그렇다고 했었을 때는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뭐 지난 9월달에 말씀드렸던 로보센스라든가 위라이드라든가 유비테크와 같은 자율주행이나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기업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 주가 흐름이나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어때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왼쪽 차트 네.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게 2019년부터 CATL하고 윤기실리콘,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태양광 대장주였죠. 네. 기업들이 주가 보시면은 한 2, 3년 사이에 다 10배 정도 갔던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똑같이 10배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비슷한 흐름을 성장 스토리 재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득 이제 오늘 위원님이랑 얘기를 쭉 나누면서 네. 사실 작년만 해도 그러니까 모든 게 딥시크가 진짜 시작이었나 싶긴 한데 네. 어쨌든 작년만 해도 중국 경제 얘기할 때 중국 경제 어떡하지? 맞아요. 최악이다. 어. 내수, 부동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좋아졌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뭐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첨단 기술이 이 정도 올라왔다는 걸로 사실은 이게 지금 상쇄가 되는 건가요? 위원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국 기술을 말씀드리니까 또 중국 국뽕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까봐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중국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장기 침체로 간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던 부동산. 거예요. 네, 네. 2022년부터 중국은 진짜 장기 침체로 갈 거다. 뭐 한창 헝다 뭐 얘기 네, 진짜 그때 많았잖아요. 부동산 제가 다루 통해서 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진행형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운 곳은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내수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플러스 알파 수출까지 지금 미국과 관세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곳은 사실인데 지금 첨단 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어려운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요? 그 뭐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엔지니어 한 분을 영입하려면은 인건비. 인건비 2억을 줘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1억만 줘도 줄 서 있습니다. 야. 아 경기가 어려워서.
고용이 지금 안 좋으니까. 고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봤을 때는 청년 실업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년 실업률만 높은 게 아니라 35살 이상도 심각합니다. 원래 연초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 중국은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공장들이 다시 이제 구인 공고를 내고 인력을 모집을 하는데 네. 공장에서 35살 이상은 일단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일자리 찾으려고 서 있는데 35살 이상은 일단 돌아가세요. 자리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전 연령층에 무관하게 고용 일자리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임금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2억을 주더라도 저녁에 야근 12시까지 시키면 나갔거든요. 최근에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주말에 전화해도 나와서 열심히 더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고용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건데 또 하나는 경기가 좋으면은 자본이 분산됩니다. 경기가 좋으면은 자본이 투자할 곳이 많잖아요. 소비에 네, 투자하고 네. 우리가 투자할 때가 많은데 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본 투자할 곳은 미래 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래 산업으로 자금은 쏠리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는 경기 안 좋은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거고 첨단 산업 쪽으로는 또 오히려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역설이네. 그러니까 네. 역설적으로 안 좋은데 네. 여기는 지금 몰리고 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기사를 몇 개 봤을 때도 네. 대학에 그 음식을 해주는 분을 뽑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스펙을 보니까 박사학위를 그러니까요. 가지고 음식을 하러 이제 줄 서 있다 이런 기사들도 좀 보긴 했는데 역시나 이제 중국 관심 오늘 저희가 중국 얘기를 하니까 중국을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단기적인 투자, 장기적인 투자 어떻게 가야 되냐 보고서를 보니까 또 고배당주 얘기도 넣어주셨는데 그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배당주는 제가 왜 고배당주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국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미중이 휴전이죠. 뭐 관세 휴전이죠. 30일 동안에. 하지만 8월 12일 되면은 또 미중 관세 인하 기간이 종료되면 또 한번 협상을 해야 되는데 노이전 계속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대변수까지 겹치니까 주식시장 변동성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이 고배당주들이 매력인 이유는 뭐냐면은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중국은 지금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7%까지 빠져 있습니다. 1.7까지. 네. 그런데 고배당주들이 배당 수익률은 더 오히려 6.4%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2022년 11월부터 일본이나 국내에서 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었죠. 먼저 시행을 했었거든요. 네. 다만 단어만 다르게 국유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건데 그 연장선으로 지금 그 국유 기업들 대부분 전통 산업에 있었던 은행이나 이런 기업들이었고 배당 매력이 부각되다 보니까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저희가 중국 경기는 안 좋다라고 하면서 은행주들을 추천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말이 되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은행주를 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이것도 한계치를 넘은 거예요. 이제는. 정상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른 기업들은 적자로 넘어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은행들은 봤더니 저축 많이 하니까. 여전히 수익 실적은 유지되는 거예요. 네. 아 다른 기업이 안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다른 기업들은 뭐 마이너스인데 적자인데 네. 은행들은 그래도 돈 잘 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4%에서 6%까지 막 나오고 하니까 네. 오히려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자금이 쏠리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왔었는데 물론 작년에는 대표적인 저희가 추천했던 공사은행 같은 기업들이 한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정도 기울기는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거다. 4%에서 8%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에 안정적인 우상향 그림이면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 네. 해외 기업 투자하는데 뭔가 안정성 있냐라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피지컬 AI라든가 뭐 이제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중단기 관점에 접근하자. 단기적으로 뭐 분기 실적이 좋다 나쁘다 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산업의 큰 트렌드 변화를 보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죄송한데 제 고배당주가 국내 것도 어려운데 중국 고배당주여가지고 네. 어떻게 뭐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직접 공상은행 차이나 모바일 사시면 되세요. 아 그래요? 네, 저희 그냥 저희 회사 앱에서 바로 사시면 되세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개인도 접근이 네, 그래서 가능한. 이 부분은 그냥 성향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사실 중국 주식은 이쪽보다는 위에 있는 이 기업들이 훨씬 매력적인 거죠.
중단기 관점에서 2, 3년 이상을 봤었을 때는 산업이 수십 배 TAM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은 재미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박스권 장세를 지수만. 그러니까 지수는 박스권인데 네. 왜냐하면 상해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테크 기업들도 있지만 은행주들도 있고 뭐 시크리컬 기업들 다양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 유동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쪽이 오르면 이쪽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별로 많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이지만 성장하는 산업들은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딥시크 이후에 테크, 중국 테크 특히나 이 네. 주가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었고 관심도 많이 받았는데 네. 이거 좀 지금 상황은 어때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조정을 받았습니까? 지금 투자하기 주가적인 좀 어떤 측면으로? 상황이에요? 네. 네. 물론 이제 1월 달에 막 급상승할 때보다야 지금 많이 이제 슬로우 다운 된 것은 이제 사실인데 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조정받은 위치가 더 접근하기 좋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9월 달에 추천드렸어도 로보센서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제가 12일 날 자그려 작성하고 나서 한 3개월 사이 최대 300% 올랐었거든요. 4, 5개월 사이에. 최근에 고점 대비 한 3, 40% 넘게 빠져서 오히려 지금 위치가 접근하기 더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뭐 앞서서는 네. 지금 겉의 모습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이 상당히 좀 여유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상대적으로. 주셨지만 상대적으로. 네. 근데 뭐 경제 상황도 그렇고 지금 아. 말씀해 주신 거 보면 길게 끌면 중국도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봉합이 좀 될 건지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 미중 간의 무역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그래도 그림이라도 좀 그려봐야 될지. 그래서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제 미중 양국 자체도 일단은 지난 5월 10일 합의 전처럼 무리하게 막 125%, 145% 관세로 가는 거는 사실 이거는 이건 끝났다. 이거는 그때가 아마 거의 한 개쯤 와서 좀 슬로우 다운 할 수도 있고 어. 지금처럼 또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럼 지금보다는 좀 더 노이즈가 커질 수도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에 대치는 하지만 과거처럼 바로 전쟁으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까지는 갈 수는 없으니까 적절한 수위에서 또 톤다운하고 협의하다가 또 조용해지면 또 다시 한번 노이즈가 생기고 뭐 그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을까 그냥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국제 관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국과 친서방하면 유럽과 이렇게 같은 팀, 한중일 같은 한미일 같은 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EU와 손잡고 이런 시장적으로는 굉장히 관계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풀려야 중국 경기도 살아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중국 정부가 지금 뭐 저축도 하지 말고 좀 돈 좀 써라. 사실 이구환신 얘기 엄청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저축률이 상당하잖아요. 금리도 아예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계속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국채금리가 1.10%니까. 너네 넣어봤자 이거 금리도 그러니까 소비 좀 해라. 소비 진작 카드를 계속 쓰고 있는데 네. 실제 소비가 그렇게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부동산 자료를 써서 장기 침체로 간다고 했었을 때 이유도 네. 뭐냐면은 부동산이 침체로 가면은 나머지 사람 다 같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표현보다 좀 다 같이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중국도 부동산 비중이 상당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은 가계 자산 중에 대부분이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늘 비교하더니 뭐 국내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네. 연끌 10억짜리 아파트를 연끌해서 샀는데 중국은 선분양을 받더라도 계약할 당시에 LTV 비율에 따라서 30에서 50%를 내야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LTV 비율은 조정됐지만 과거에는 10억짜리 집을 3억에서 5억 주고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집이 아직 지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언제 입주할지 모른다 그거죠. 그렇게 부도가 회사들도 많고. 그렇죠. 지금 제가 데이터를 계산해 보니까 10개 네.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아파트 단지 10개 중에 하나는 공사가 1년 이상 멈춰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집을 샀는데 우리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단지가 10개 중에 하나가 멈춰 있고 디벨로퍼들이 디폴트가 나는데 저 밑에 중소기업들이 아니라 형다 1등 기업부터 순서대로 부도가 나면은 줄줄이. 내가 산 집도 언제 얘가 디폴트 나가서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맞아요. 문제는 뭐냐? 한국은 선분양 받으면 10%만 내잖아요. 중국은 선분양 받더라도 LTV 비율 때 30, 50% 일시불 납부하고 그 다음 달부터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을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계약금 이미 집값 떨어져 날렸고 매달 원리금 이자를 내고 있는 거죠. 족쇄네요. 정말 뭐 목을 조여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직원은 3명 중에 1명 잘려 나가고 있고 그러면 돈이 있어도 못 쓰죠. 근데 상황 쭉 들어보니까 첨단
첨단 산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 이게 잘 돼야 그 되는 거예요. 길밖에 중국 없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첨단 산업은 네. 어차피 중국이 가야 하는 그러니까. 방향인 거고 부동산이나 이것들은 과거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던 산업인 것은 맞지만 모든 게 이제 양면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에 대한 좀 대가라고 할까요? 뭐 그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을 좀 이제 시간으로 해결해야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재밌다. 위원님 오늘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마무리 말씀 한 말씀만 남겨주시고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못다한 말씀 많이 해주시죠. 한마디로 어떤 네, 그래서 뭐 말씀? 저희가 네. 일단 뭐 주식 네. 뭐 애널리스트니까 네. 중국이 경기가 어려운 것도 맞고 네. 그리고 미중 갈등이라든가 다양한 노이즈가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 보셨던 것처럼 BYD 같은 기업들의 뭐 안 좋은 이야기들도 뭐 이렇게 보시겠지만 어느 한쪽만 보시지 마시고 양쪽 같이 보시고 저희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트렌드에 맞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분명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NH투자증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아, 이거 진짜 재밌었다. 감사합니다. 네. 조철근 연구위원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거 안 물어봤다 위원님께. BYD 차량 타시는지. 지금 여쭤봐요. 차량 혹시 중국 전기차 이용하십니까? 아니 저 국내에서는 그냥 굳이 국내에서는 알겠습니다. 아니 직접 정말 현지도 많이 왔다 갔다 네. 하시고 이 중국 이야기는 확실히 우리 조 의원님 나오실 때 그러니까요. 좀 네, 우리가 많이 세세하게 좀 물어봐야 될 것 여쭤보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면서 네. 저 세미나 안내 한 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미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뭐,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히고 네. 좀 슬프게 하고, 뭐, 그런 섹터일 수도 있는데, 2차 전지 지금부터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건지 구미로 좀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NH투자증권 2차 전지 특별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네. 2차 전지 기업, 산업 이슈, 전망을 집중 분석하는 시간으로 지금 세 분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18일이죠? 18일이고요. 저희가 원래는 두 분 편성인데 진짜 이번에는 2차 전지 세 분 편성해가지고 네. 우리 엔투의 박지훈 부장님, 이현주 부장님 그리고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까지 해가지고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펼쳐집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분석 그리고 희망회로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전. 정말 실전으로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 상담부터 앞으로 하반기에 2차 전지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고요.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일산까지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구혜영 차장님 반응 좋았던 이 조합으로 다시 한번 세미나 여시고요. 일산입니다. NH투자증권 일산 WM센터고요. 신정부 출범 이후 하반기 전략, 뭐 유망 분석, 유망 업종 분석,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총망라해서 해주신다고 하고요. 채권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투자에서 채권 얘기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구혜영 차장님 빨리 수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만나고 싶다고 네. 그렇게 제가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오프라인에서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3프로에서도 하루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확인만 한번 해보시죠. 코스피 1.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2,824선이고요. 코스닥 1.4% 761선 기록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 3.4%, 하이닉스 5.5%를 비롯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빨간불을 펴고 있고요. 오늘 환율이요. 꽤 많이 움직여서 지금 달러원 환율이 1,350원까지 그러네요. 7원 이상 내려가 많이 있는 빠졌네.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함께 하고요. 내일 휴장이네요. 내일 휴장이고요. 네. 오늘 진짜 수익 내는 하루 되시고 다들 좀 저녁에 외식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수 경기도 여러분들 네. 함께 좀 살려주시고 오랜만에 연휴 앞두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연인들하고 재밌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